K푸드 선도기업으로서 2017년부터 본격적인 수출을 시작해서 지난해에는 매출 2조 3천억, 수출 비중 81%를 기록했고 식품업계 최초로 9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K푸드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해온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농식품부, 식약처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대통령님께서 미국과의 상호관세 리스크를 조기에 정리해 주시고 중동 순방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힘을 실어주신 덕분에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수출이 확대되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현장에서는 해외에서 우리 K 브랜드를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점점 더 중요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느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내 및 해외 상표권 확보 과정에서 좀 더 체계적인 지원 구조가 있다면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별 제도 차이로 상표권 등록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있고 특히 중소식품기업에게는 해외 진출 초기 단계에서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할랄 인증하고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코트라, 특허청, 그다음 제외공간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된다면 기업들은 해외 진출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둘째, 해외 상표권 침해 문제는 점점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서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침해 수법이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바뀌면서 기업 혼자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삼양식품도 전 세계 88개국에 상표권 등록을 하고 있지만 27개국에서 지금 분쟁 중입니다. 분쟁 발생 시 제외공간이나 관계부처가 현지 당국과의 소통 과정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해주신다면 해외에서 권리 보호 실효성을 한층 높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확보된 상품권이 해외에서도 실제 권리로 이어지는 환경이 마련되면 K푸드 산업 전반이 글로벌 경쟁력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수립한 2030 K푸드 수출 15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저희 삼양식품을 비롯한 K푸드 기업들이 현장에서 성실히 역할을 수행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다녀보면 물론 이제 뭐 반도체나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은 개별 기업들이 이제 충분히 시장을 이미 개척하고 그 자체 에너지가 있는데 지금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냥 새로운 영역으로는 역시 K푸드하고 K뷰티가 아주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특히 이제 한국에 대한 뭐라 그럴까 선호 감정 이게 아주 급속도로 커지는 지역들이 있던데 그게 내가 보기엔 아랍 쪽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이집트나 이런 데 국민들이 한국 사람 또는 한국 문화, 한국에 대해서 느끼는 호감도가 정말로 높은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식품이나 아니면 이 뷰티 쪽은 접근이 쉽잖아요. 차를 사거나 뭐 이런 건 어렵고 반도체는 너무 먼 얘기고 한데 근데 이게 개별 기업들이 현지 시장 개척하는데 우리 정부가 뭘 해주면 좋을지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 이런 거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필요로 하는 쪽에서 제시를 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제가 지금 외교부에 계속 그 얘기를 막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중인데 제외 공간을 기업과 문화 진출의 교두보로 완전 재편한다. 뭐 인력부터 물리적 공간까지 또 기관, 민간 기관들, 공공기관들, 뭐 정부기관들 이거 전부 다 따로따로 막 놀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도 한 공간으로 최대한 통합을 하도록 하고 좀 그렇게 할 때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울 거냐. 뭘 구체적으로 뭐 안 그래도 그저 우리 대변인이 강유정 대변인이 지금 하나 쪽지 줘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보내놨는데 하다못해 영화라도 영화 상영 주간이라도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동시에 우리 공간들은 다 무슨 요일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전부 다 똑같은 한국 영화를 튼다. 뭐 또는 뭐 거기다 그 삼양식품 라면 시식회 뭐 이런 거 한번 하든지. 근데 그런 기회들을 대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개별 기업이 그걸 감당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뭘 어떻게 해달라 이런 기획들을
같이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 관계부처인 농림부하고 협의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별 하긴 또 어려울 때 결국 이제 상공회의소든 뭐 환경협의든 이런 데서 좀 나서줘야죠. 예, 그것도 분야별로 좀 나서가지고 또 지역별로도 예를 들면 중동 지역은 어떤 기업들 어떤 영역의 일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좀 그런 것들을 이 기업 현장에서 좀 많이 제안을 해줘야 됩니다. 뭐 우리는 잘할 뭐 용기는 있으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공직자들은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도 좀 각 부처가 그럴 겁니다. 이게 대통령은 하라고 시키는데 뭐 하긴 하겠는데 도대체 뭘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필요성은 결국은 현장에서 나오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문체부 장관님. 네, 문체부 장관입니다. 대통령님, 그 작년에 우리 만든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거기에 라이프 분과가 있고요. 거기에 삼양식품 포함해서 K푸드, K뷰티, K패션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통해서 더 활발하게 논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K푸드 관련해서 저 농림식품부 장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K푸드 정말 대통령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는 제일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총리님한테도 우리 전략산업으로 A, B, C, D, E까지만 이야기하셨는데 F 이야기해 주세요. 푸드 넣어주세요. 제가 그런 요청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삼양 부회장님하고는 자주 소통을 하면서 여러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그 대통령님 말씀 주셔서 하려는 게 거점 제외 공간을 30곳 지정하는 것을 지금 오늘 아마 제외 공간들에 다 공문이 갔고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외 공간에서 지금 말하자면 그 위조 상품 같은 것들을 현지에서 점검하고 단속하는 것들을 공조하는 일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초기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통관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쪽에 주요 기업들이나 바이어들하고 접촉하는 것도 사실 제외 공간이 협력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좀 제외 공간 중심으로 그 원팀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아까 우리 중기중앙회장님이 그 할랄 인정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할랄 인증이 돈도 많이 들고 매우 복잡합니다. 절차가 나라마다 다 달라서요. 저희들이 이 할랄 인정을 그 나라하고 정부 간의 소통을 통해서 상호 인정 절차를 좀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정을 하면 그 나라에서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기업들이 많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외교부의 각오를 한번 들어볼까요? 외교부 안 왔어요? 제일 중요한 데가 오늘 빠져요. 네. 외교부 장관님이 계시지 않은 관계로 다음 지금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시간이 저희가 주어진 시간은 10분이 오바됐는데 마지막으로 2열에서 지금 손을 드셔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앞서 K푸드 또 K뷰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저는 K소비재 기업들의 AI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스타트업 달파 대표 김도균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와 같은 AI 스타트업, 청년 스타트업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제 먼저 제 발언의 어떤 배경부터 소개해드리면요. 제 창업 이래 3년간 저희는 약 300여 개의 기업에 AI를 도입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보다 생생하게 현재 기업들이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너무 당연하게도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의 기반에는 기업들이 먼저 AI를 잘 활용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파악한 진짜 현실은 아직 대부분의 기업이 챗GPT를 써봤다 정도에 불과하지 정말 그들의 업무 방식이 바뀌었냐 아니면 AI를 통해서 생산성이 올라갔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 한참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원인은 이렇습니다. 기업의 업무는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챗GPT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버티컬한 AI 적응, AI 어덥션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든 외부 솔루션을 사용하든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 AI라는 것이 결국 기술이다 보니까 초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투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기업들은 당장 이번 달의 성과, 다음 달의 성과를 내기 급급하다 보니까 AI를 도입하는 등의 장기적인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장기적인 기술 투자에 훨씬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그것들이 1년 뒤, 3년 뒤에 복리 효과로 다가오고 그것이 결국 국가의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지점에서 지금 현재 기업의 AI 도입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방식이 공모형이거나 선정의 방식이라는 것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모형 방식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소수의 선도 기업에게 몰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 수천 개의 선도 기업이 AI를 잘 도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수백만 사업체가 훨씬 더 빠르게 AI 전환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예컨대 AI 도입에 대한 사전적 지원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자율적으로 도입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어떤지 건의드려 봅니다. 예컨대 AI 기술을 빠르게 도입시킨 기술들에게 그 AI 도입 성과에 따라서 세액공제나 또는 대출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사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이런 방식이 된다면 기업들이 훨씬 더 과감하게 미래 기술인 AI에 투자하고 또 생산성이 올라가서 결국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주제 토론은 좀 마쳐도 될까요? 네, 두 번째 주제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어디에 하겠습니다. 한 분 말씀하시겠다는데 기회를 한번 주시죠. 아,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렇게 쉽게 뵙기 힘든 분들이랑 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음에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동아대학교에서 투자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이석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방 인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청년들에게 한국 금융시장의 매력도를 제고하여 주십시오. 가장 먼저 첫 번째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국가의 성장은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말에 뼈저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성장의 마중물은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 저는 지방 청년의 입장으로서 수도권에선 양질의 교육, 양질의 인프라를 제공받고 있는 상황 속 지방 인재에 대한 양질의 교육과 인프라는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융권을 희망하는 학생으로서 양질의 자료와 양질의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한 양질의 자료와 양질의 정보는 높은 가격을 동반하게 되고 이는 지방 청년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지방 인재 창업 관련해서도 적극적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지방에는 창업관이 많지 않기도 하고 창업 지원을 받을 센터가 매우 부족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청년들은 창업에 대한 실패가 두려워 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제안드릴 내용입니다. 한국 금융시장의 매력을 청년들에게 어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경제 성장의 기초 체력인 청년들의 자본이 현재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국가의 잠재 경제의 성장률에 큰 위협을 초래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 금융시장에서 청년들이 투자하는 상황을 살펴본다면 보통 지수를 투자하지 않고 단기적인 테마주나 급등주에 올라타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곤 합니다. 그리고 자산 형성의 필수적인 요소로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한국 금융시장의 지수 투자, 장기 투자 시 충분한 매력도를 미국 시장 대비 보여준다면 정부에서 세제 혜택 혹은 장기 투자 시 분리과세와 같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지어준다면 분명 청년들도 미국 시장 대비 실질 수익률이 높은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안드릴 것은 국가 전략 육성 산업 투자 시 투자 세제 혜택을 파격적으로 늘려주십시오. 국가 전략 육성 산업이 청년들이 투자하게 된다면 그 수익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청년들의 묵돈 마련 그리고 청년들이 소비 이는 곧 국가 기초 체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 분 더 손 드셔서요.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 두 번째 주제 관련해서 아, 그래요? 토론하고자 그러면 합니다. 제가 두 번째 주제 국민 균형 성장 및 양극화 극복에 대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언자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인노무사로 일하면서 산재 감축과 재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성규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안전보건의 양극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산재 사고 사망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하청 노동자, 고령 노동자, 이주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들에게 다발하고 있는 안전보건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재 통계는 이러한 안전보건의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하면 효과적인 산재 감축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줬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의 양극화가 지속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취약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정부의 제재와 감독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현장에 나가서 사장님들을 만나보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정도로 능력이 부족하신 거죠.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업장과 그렇지 못한 사업장에 대한 차별적인 산재 예방 감독 전략의 실행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능력을 지니고도 변화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실행하고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변화하기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지원과 지도 감독을 실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사업주 지원과 지도 감독을 무차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지역, 어떤 사업장에 대해서 어떤 지원과 어떤 지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타겟팅해야 됩니다. 사실 과거 우리 정부가 수많은 지원 정책과 지도 감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낮았던 이유는 바로 이 타겟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정확한 타겟팅을 위해서는 산재 다발 지역 및 업종, 공정, 작업 유형, 인적 취약성 등에 대한 목적 지향적이고 면밀한 통계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신이 어디에 발 딛고 서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도 모르고 사실 나아가더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속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산재 통계 수집 및 분석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마련돼야 됩니다. 덧붙여 소규모 영세사업주들의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등이 시행하는 지원 제도를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그 절차가 복잡하거나 신청 서류가 복잡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누가 사장님이고 누가 직원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요. 격리사원도 없고 총무사원도 없고 일도 하시고 서류도 챙기셔야 되는 분들이 많죠. 결국 지원제도를 구축할 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이러한 소규모 영세사업주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반드시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주의와 산재 감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대통령님과 장관님 그리고 모든 공무원 분들께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씀 드리면서 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먼저 장관님이 지금 이 말씀에 피드백을 주실 분이 계신가요? 네, 노동부 장관입니다. 네, 말씀 직을 건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 같이 이 산업안전에서도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이른바 엄벌주의가 통하는 데가 있고 엄벌주의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결국 50억 미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하고 그들의 산재를 줄일 것인가라는 것이 우리의 당면 과제인데요.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산재율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고 대체로 그러한데 우리 경제는 성장하는데 산재가 줄지 못하다는 것은 첫 번째는 산업 구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화성시를 다녀왔는데요. 화성시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대부분이 들어있는데 그중에 90%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진단이 중요합니다. 방금 유성규 노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위험 사업장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타겟팅하고 그들에게 맞는 처방을 해나가면서 작은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충분히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도 병행함으로써 그동안 뭐 맛없는 당근과 안 아픈 채찍이었다.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근도 맛있게 하고 채찍도 아프게 해가지고 산재 줄여서 저도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좀 처음 듣는 얘기인데 맛없는 당근에 안 아픈 채찍이었다. 지금 훌륭한 지적 같습니다. 오래 다니게 해주십시오. 예.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도 아마 지금 손을 굉장히 많이 들고 계셔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죄송한데 저 제일 뒤에 3열에 계신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이시죠? 예. 네,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치영입니다. 전국의 소상공인이 790만 명인데 매년 100만 명이 폐업을 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생존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큼 급한 것은 없는데 지금 현장의 소상공인들은 디지털 소외라는 거대한 장벽에 막혀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전에 중국에 간 적이 있는데 충격적인 광경을 봤습니다. 길거리 노점상까지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결제를 처리하며 디지털 인프라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기술의 온기가 지역과 골목까지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여의도 국수집을 찾았는데 점심시간에 재료가 일찍 떨어져서 손님을 돌려보내는 상황을 봤습니다. 만약 이 식당의 사장님께서 연초 수요 예측 데이터가 있었다면 매출도 올리고 손님도 헛걸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디지털과 AI는 단순한 정보가 아닌 생존 도구입니다. 이에 저는 디지털 양극화 해소를 위한 3가지 핵심 과제를 건의드립니다. 첫째, 소상공인 데이터 주권을 확실히 세우고 이익을 나눠야 합니다. 데이터 청구권을 제도화해 주십시오. 내 가게에서 나온 결제 데이터만큼은 사장님이 직접 받아서 단골 관리와 마케팅에 쓸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데이터 이익 공유를 실현해야 합니다. 플랫폼이 소상공인 데이터를 가공해 수익을 낸다면 그 이익의 일부는 데이터 생산자인 소상공인에게 배당 형태로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쿠팡 사태 같은 정보 유출 시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명확한 피해 보상 체계를 갖춰주십시오. 둘째, 민관 데이터 개방 체계를 만들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야 합니다. 플랫폼 기업이 데이터를 정부나 지자체에 개방하면 파격적인 혜택, 예를 들면 데이터 인센티브를 주어 참여를 이끌어야 합니다. 또한 개방된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를 결합해 누구나 우리 동네 상권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지도를 제공하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지역화폐 앱을 고도화하고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지역화폐 앱을 공공 플랫폼으로 키워주십시오. 결제뿐 아니라 예약, 오더 기능을 넣어 노쇼와 먹튀를 예방하고 날씨와 유동인구 데이터를 결합해 사장님들께 AI 경영 비서 역할을 하도록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또한 몰라서 못 쓰는 일이 없도록 지역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해 업종별 맞춤형 디지털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디지털 전환과 AI 시대에서 소상공인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당당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버팀목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소상공인들도 변화 앞에 멈춰서지 않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병원연세 대한민국 대도약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골목상권의 디지털 양극화를 해소하고 상생의 토대를 닦을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드신 순서대로 저 화신 대표이사님 말씀 듣고 이어서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님 말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영천에 소재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정서진입니다. 아마 지방에 소재하고 있어서 불러주신 것 같은데요. 중견기업이고 제조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자동차 부품업체 같은 경우는 1, 2, 3차에 걸쳐서 이렇게 다양한 규모의 업체들이 서플라이 체인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또 지방에 소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인력 문제가 굉장히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요즘 같이 이제 청년들이 일자리도 줄어든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수도권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입사 3년 내 이직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약 30% 정도의 인원이 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 이직 관리도 힘들지만 채용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그만 도시에 있다 보니까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고 또 정주 여건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억지로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이미 지방에 거점을 두고 오랫동안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인력을 채용하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좀 개발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자꾸 세금 쓰자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그 지방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지원하는 것보다 지방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직접 근로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보면 어떨까? 회사에 지원을 하려다 보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낭비도 크고 또 조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주소지를 검색을 한다든지 코드를 주면 그건 금방 확인이 될 테니까 지방의 중소도시에 근무하고 있는 청년층도 좋고요. 이렇게 직원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제도를 좀 발굴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좀 청년들도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의 관심을 좀 늘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다소나마 지방에 근무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좀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지적은 정말 의미 있는 지적인 것 같아요. 저도 평소에 좀 생각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고용 지원을 할 때 지금 회사를 지원해서 근로자들한테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을 해야 체감도 되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행정적으로 훨씬 간편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금 관리를 하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로 우리 기재부에서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겠어요. 네, 대통령님 이거 노동부에서 하는 것 중에 재경부하고 협의해야 될 내용인데 채용 장려금 금방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는 중견기업은 지어야 됐었는데 저희들이 중견기업 지역에는 중견기업까지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지난번 국감대 논의되어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경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회사 측에 세제 지원을 하거나 회사에 고용하는 측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임금 수준을 낮추는 수단이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회사는 회사대로 하고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나이라든지 이런 개별적 요소에 따라 지원은 정부에서 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효용성도 높고. 그거는 전체 분석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민 균형 성장하고 양극화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보란권을 얻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장 김기문입니다. 1월 2일 날 이 청와대에서 신년 인사회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기회와 과실을 함께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만이 대도약의 미래를 이끌 지름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정말 지금 가장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중소기업계에서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좀 기대를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사실 대중소기업 실상에 대해서 한국은행 통계 2024년 걸 보면 이 중소기업은 99.9%고 소상공인 포함입니다. 대기업이 0.1%인데 매출액은 중소상공인이 39%고 대기업이 62%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영업이익은 99.9%의 중소기업이 26%를 가져가고
0.1%의 대기업이 74%를 가져갑니다. 이건 통계일 뿐이지 제가 어떻게 뭐 잘됐다 못됐다 이렇게 평가는 안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을 정말로 정부, 국회, 경제계가 합심해서 대중소기업이 그다음에 소상공인이 고루 성장하는 경제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진정으로 좀 바라는 사항입니다. 사실 요즘에 그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입점 기업에 부과하는 그 수수료가 45%니까 절반이 거기에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때 이제 수수료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입점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인데 요새는 여러 가지가 많이 붙어요. 판매 촉진비 무슨 비 뭐 해가지고 많이 붙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정말 좀 개선돼야 되지 않나. 근데 매출 규모로 보고 뭘 보면은 그런 기업들은 돈을 못 벌고 거기 입점한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너무 깎는다, 너무 그렇다, 뭐 이런 부분들에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현장에 있는 얘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대통령 말씀하셨던 중소기업한테 그런 판매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건 절실하게 필요한 거고요. 저는 산업부에 있는 코트라가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걸 더 전폭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길을 열어주면 굉장히 더 좋지 않을까. 사실 재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는데 화장품의 본고장인 프랑스하고 일본을 꺾고 우리나라가 1등을 했습니다. 그 대단한 거죠. 우리 중기부 장관님도 뷰티, 푸드에 대해서 같이 중앙회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발전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 가보면 프랑스 식당 무슨 식당에는 중식당에는 사람이 없지만 한국 식당에는 줄을 섭니다. 저도 맨하탄 32가에서 순두부집에 줄을 섰다가 1시간을 기다렸는데 내 차례가 나가지고 그 옆집 짜장면집 중국집 가서 짜장면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잘 지원을 하면은 이 작은 중소기업이나 아까 R&D 푸드를 하신다고 나왔는데 난 그건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작은 식당도 음식을 잘 만들면 손님이 매 터지거든요. 그런 R&D 푸드의 푸드를 R&D로 그런 그 식당들한테도 한번 제공해 보겠다 이런 것들이 이 속속들이 정책이 스며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경협 회장 와 계시는데 그 한경협하고 중소기업 중앙회하고 옛날 같이 더 적극적으로 좀 그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 쪽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새로 오셔가지고 아주 반갑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한 분, 두 분 이야기 들으면서 좀 마지막에 이제 협회장님 말씀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숙박시설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AI 기반의 IT 솔루션을 공급하는 종합숙박솔루션 기업 더유시계 대표이사 신현욱입니다. 6년 전 청년들이 창업한 벤처기업은 정부의 벤처 지원 정책 그리고 관광산업 활성화 정책 덕분에 올해 연매출액 3,500억을 목표로 할 정도로 잘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자신감을 갖고 건의를 해달라고 말씀 주셔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건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지역관광의 미래는 관광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1,000여 개의 관광호텔이 아니라 전국에 2만 7천 개가 넘게 있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일반 숙박업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는 관광 숙박업과 달리 지역관광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일반 숙박업은 외국인 고용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반 숙박업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저희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도 30년 전에 제정된 소비성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면서 정부 지원 사업조차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관광 인프라를 혁신하는 일반 숙박업에도 관광 숙박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주십시오. 그것이 최소의 예산으로 지역관광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산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 이사장 김영림입니다.
저희 안산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9천여 명의 그 조합원이 각자 저기를 해서 그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자라는 그 미션을 가지고 예방 교육과 건강 증진 활동을 통해서 돌봄과 의료를 서비스를 750여 명의 직원과 함께 하고 있는 비영리 사회적 기업입니다. 저는 사회연대 경제에 관련한 짧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성장의 속도보다 성장의 방식 다시 묻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경제 규모의 숫자는 커졌지만 그 성과가 모두에게 고르게 전달되지 못하면서 소득과 자산, 지역과 사회 서비스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함께 누구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사회연대 경제는 지역을 기반으로 공공성과 민주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 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불평등 완화와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며 돌봄, 의료, 주거, 환경 등과 같이 우리들 삶 속에 필요한 영역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지역 소멸이라는 한국 사회의 위기 앞에서 사회연대 경제는 이미 지역과 현장에서 실질적인 해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연대 경제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의료복지 사업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이 공공재정 절감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해도 비용은 조직이 부담하고 또 그 성과는 사회 전체 이익으로 기속되어도 해당 조직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제한적입니다. 사회연대 경제가 양극화 해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제도적 보상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성과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이를 투자 가능한 가치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회연대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기반은 세제 혜택, 성과 기반 보조금, 사회연대 경제 전용 금융 구축과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입니다. 현재 금융시장 사회적 가치와 장기적 성과를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고 많은 사회적 연대 경제 기업들이 성장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전용 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그 인내 자본과 성과 연계 투자, 또 정책 금융, 또 민간 금융 연결을 성장 인프라로 기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창업기에는 실험과 실패를 감내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있어야 되고 성장기에는 전용금융과 판로 연계, 또 규모와 지원이 중요합니다. 도약기에는 공공조달, 또 민간협력, 지역 기반 앵커 조직 역할을 통해 사회 전체의 파급 효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연대 경제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 경제 성장 전략 속에 사회연대 경제가 당당한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관련 부처의 더 큰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 마지막으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님의 말씀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양극화 해소 최우선 과제는 역시 일자리입니다. 올해 경제에게는 청년들의 채용 기회를 넓히고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주력하고자 합니다. 대기업 협력사들이 참여하는 상생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김민석 총리님이 오셔서 13개 그룹 협력사 500여 기업이 함께했는데 올해는 대기업을 포함하여 더욱 늘리려고 합니다. 또 지방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취업 설명회와 채용 박람회도 적극 개최하겠습니다. 노동부와 주요 그룹 최고 인사 책임자 모임을 정례화해서 청년 채용을 늘리는 방안을 폭넓게 찾겠습니다. 정부도 적극적인 청년 채용 기업에 대해서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실 게 있나 본데.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청년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유민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쉬었음 청년 문제와 관계돼서 정부의 대책을 부탁드리고자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켰습니다. 쉬었음 청년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가 지금 더 불거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청년들의 어려움이 코로나19에서 노동시장 경직이 나타나고 나서 그 상황에서 더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했고 최근에는 AI 때문에 또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정년연장 문제나 이런 문제가 나올 때도 청년 고용 문제는 계속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반드시 시급하게 풀어야 되는 문제로 계속 지적이 될 것입니다. 니트 청년 문제에서 제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니트 청년들이 지내는 시간은 그 시간이 그 청년들을 스스로 공격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굉장히 아프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힘을 뺏게 됩니다. 그래서 니트 청년에 대한 대응은 훨씬 더 조기 개입으로 빠르게 다가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니트 청년들 연구를 해보면 전통적인 취약층도 있습니다. 장애 청년이나 경계선지능 청년이나 저학력 저기술 청년, 빈곤 청년 이런 전통적인 어려움을 가진 청년들도 있고 새롭게 산업의 구조 변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니트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한 해법으로는 니트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해법이 있어야 되고 다양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용부와 같은 단일 부처가 아니라 여러 부처가 같이 힘을 합쳐서 통합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보면 고등학교에서부터 니트 청년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 주셔야 하지만 저희가 이런 문제를 같이 논의를 하려고 하면 다부처를 같이 모아서 같이 연결된 정책을 펴자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쉬었음 청년 문제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앞으로도 심화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같이 해소할 수 있는 좀 다부처적인 상식 기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지역 불균형의 문제와도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수도권의 청년 정책이 훨씬 더 뛰어나고 지방으로 갈수록 청년 정책이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청년 고용 서비스도 고용 서비스 안에 있는 워커들의 처우도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청년 고용 서비스가 탄탄하게 가기 위해서는 그런 일자리의 질이라든지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역적으로 다 균질하게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일자리 확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당장 저희가 일자리를 마구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는 일경험들도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되고요. 특히나 지역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일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발굴들이 더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로드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서부터 그리고 결혼할 수 있는 시기 30대까지 그런 로드맵이 고등학교, 대학 그리고 이직하는 청년